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오늘 큰 불이 나 5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14명이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리고 가용장비 등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현장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는 여전히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따라 연기가 확산하기도 하고 소방 헬기가 수시로 가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5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상자는 24명, 경상자는 2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다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은 인원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건물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 우려에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1시 17분입니다.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추가 인명피해 우려에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5분 뒤인 오후 1시 31분엔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오후 1시 5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대전소방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인근 충북과 충남 소방특수대응단을 투입하고 무인 소방로봇 2대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선 폭발성이 있는 금속 물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금속 물질 일부에 대해선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내부 수색을 위한 진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 불이 난 공장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현장 바로 인근에서 촬영이 된 영상이고요. 인근 도로에는 소방대원들이 구출한 환자들을 높여놓고 응급처치하는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내주신 제보자는 불길이 거세서 공장 직원 중에 일부는 대피를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는데요. 다음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 정면과 측면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뿌연 연기로 자욱한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도로에 연기가 차서 눈앞이 캄캄했다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차량 대부분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즉각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와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발생한 대전 공장 대규모 화재 상황을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하성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발생했던 이 화재, 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렇게 좀 인명피해가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트륨 화재지 않습니까? 나트륨 화재는 이 D급 화재라고 해서 일반 화재처럼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라든지 마른 모래와 비슷한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을 그것도 삽으로 갖다가 뿌려야 됩니다.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인명피해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 나트륨 자체가 불이 한번 또 붙으면 고온을 유지를 하고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나트륨을 평소에 이렇게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수분, 물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물을 가까이 하면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 수소가 발생이 되면 그때 조그만한 불꽃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접근을 철저히 잘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트륨은 이제 물로 이제 화재 진압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재 진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물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마른 모래도 젖은 모래는 안 되고 마른 모래를 갖다가 뿌려야 되는데 보통 나트륨 공장 화재 같은 경우는 공장 자체에 마른 모래를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마른 모래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물 외에 혹시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적합한 소화기가 있습니까? D급 소화기라고 있긴 한데 예. 워낙 벌써 나트륨의 양이 100kg이 넘지 않습니까? 예, 현재 뭐 200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뭐 허가는 200kg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뭐 1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양이거든요. 일반 뭐 D급 소화기라고 하더라도 소화기로 가지고는 불을 끄기는 아주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른 모래로 화재를 좀 진압을 해야 되고 사실 100kg 이상의 많은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로는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양이 있는 거는 그 화재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00kg 이상이 넘는다고 하면 그것이 물과 만나서 수소가 발생이 되고 이 폭발로 이어진다면 건물 하나 정도가 쉽게 완전히 전소되는, 주저앉을 수 있는,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 폭발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필연적으로 진화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주부를 잡는데 이번에 한 4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도가 있습니다. 4시간 정도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 상당히 빨리 그래도 주부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빠르면 오늘 밤 늦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양의 나트륨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폭발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설비로 좀 대응을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초기 진압은 사실은 이미 이제 늦은 거고요. 이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트륨 근처로 보관되어 있는 나트륨 근처에 화재가 그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뭐 무엇보다 연락 두절된 인원에 대한 이 수색이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떤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종자는 최초 발화 지점 인근 작업구역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피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연결 통로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또 주출입구로 많이 나오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주출입구라든지 계단으로 향하는 피난 동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이 난 공장에는 그 금속 물질이 보관돼 있다 이렇게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또 폭발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 금속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가 완료됐을 수도 있겠지만 금속 물질도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금속 물질에는 나트륨처럼 나트륨도 금속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속 나트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인 금속 물질들은 물과 만나면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도록 습기가 닿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소방 조치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실종자 구조가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종자 구조를 할 때에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장은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죠. 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립식 건물은 한 1000도씨 이상 열을 받으면 쉽게 붕괴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구조를 할 때 붕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구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워낙 큰 화재였기 때문에 뭐 인근에까지 연기가 잘 보이기도 했고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도 했었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 뭐 시민분들은 좀 대피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나트륨이 또 유독가스가 또 상당합니다.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호흡곤란, 그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기관지를 경련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잘 닫으시고 그 환풍기라든가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잘 틀어서 실내를 잘 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렇게 화면 제보 영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유독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재, 직접적인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보통의 화재의 경우에도 이 유독가스로도 사상자가 발생하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이 화재, 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거의 6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그 입과 코를 뭐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잘 막고 또 혹시라도 방독면이 있다고 하면 방독면을 잘 착용하고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중동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을 이제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진 반면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 위상을 이번 전쟁을 통해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며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think you have to, in war, you have to grit your teeth. Churchill said that democracies suffer from the slumber of democracies, as he called it. And they only wake up, he said, they may wake up only when they hear the gong, the jarring gong of danger, is the way he put it.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균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가스전을 더 이상 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곧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 전쟁은 적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지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또 미사일 생산에도 차질이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네타냐후 총리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며 전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으로 부상자 2명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의 인프라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으로 시작됐던 에너지 전쟁, 자,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몇 시간 전에
쿠웨이트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시설이 어제에 이어서 또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구조대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어제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파의 정유시설도 타격했습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정유시설에서 불꽃이 튄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더 이상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란은 에너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최대 규모 가스전을 타격하자 이번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면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화재의 소식인데요.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근무자 10여 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에 국가소방통원령을 내리고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소방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재난 상황에 대한 2차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덕 소방서장 남두구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금일 13시 17분경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주식회사 1등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어 화염과 농연이 건물 전체로 확대되어 진압 중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차량 81대, 인원 229명을 동원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긴급구조 지역기관은 경찰,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산림청 등 기관에서 장비 49대, 인원 25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치 사항입니다. 13시 17분 최초 화재 신고를 접수하여 13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13시 33분 대응 2단계 발령 및 대동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였습니다. 13시 54분에 본부 통제단을 가동하였고 13시 59분 신속대응반 가동 및 응급의료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15시 06분에 나트륨 101kg을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나트륨은 200kg이 허가사항이 나갔는데요. 101kg이 저장되어 있었고 폐기물 2도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시 12분 헬기 출동을 요청하여 현재까지 화재 진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사항입니다. 인명피해 사항은 응급의료소장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응급의료소장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총 55명입니다. 긴급환자 7명, 응급환자 17명, 비응급환자 31명이었습니다. 비응급환자 중 11명은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나머지 20명은 개별 진료 후에 본인 동의하에 추후에 진료를 원하셔서 퇴원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부상자는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충남대학교 병원, 을지대병원, 유성선병원 등 총 13개 병원에 분산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트륨 수치 한 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01kg입니다. 101kg을 안전하게 이송했고 폐기물이 2드럼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전하게 이송 마쳤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 연락 두절되신 분이 14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아직까지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화재가 완전한 진화된 다음에 구조 작업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트륨 총량이 100kg. 네. 예, 그거는 방어해서 안전하게 이송 조치했습니다. 200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허가 사항이 200이고 거기 있던 거는 101kg으로 판단입니다. 보관된 장소가 화재 발생 건물인가요? 부장님,
시선을 앞에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저기 그 나트륨 보관 장소는 그 화재 발생 건물 옆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옆 건물이라는 건가요? 다른 네, 다른 보관 장소입니다. 동네인가요? 5개입니다. 지금 불이 어느 정도 꺼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진화 상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저희는 진화 상황을 8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안에 옥내 진입해서 완전하게 진화하기가 지금 붕괴 우려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잔화 정리는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내부 진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안전 전문가 얘기로는 붕괴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무인 소방로봇도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투입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직 대기 중인 건가요? 아니, 투입됐는데 거기는 2층으로 못 올라가고 무너져서 1층에만 아마 검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명수색은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재 발생 건물은 옥내 진입은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옆 건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저지를 하였고요. 그리고서는 전 본관의 외부에서 방수를 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그럼 두 동이 다 전소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지금? 화재 발생 건물은 전소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본관동은 일부만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최초 신고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목격자 같은 거 파악이 됐나요? 최초 목격자. 지금은 제가 그거를 갖고 있고 아는데요. 다음에 저 브리핑 할 때 그때 저렇게 신고 내용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처음에 100g이 포분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한 장소에 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차 여쭤볼게요. 그 진화를 8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일단 외관상의 그 불길은 잡혔는데 내부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공장 화재 관련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우선 오후 1시 33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내 진입해서 완진을 하기에는 붕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본관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101kg은 안전구역으로 이송이 됐다고 밝혔는데 이송된 나트륨은 화재 발생 건물 옆에 별도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피해 상황이 조금 더 새롭게 집계가 됐는데 오후 3시 기준 당시 사상자가 집계된 수가 47명이었습니다. 중상 25명, 경상자가 22명이었는데 자, 방금 들으셨던 2차 소방 브리핑에서는 총 피해가 55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 환자 7명, 응급 환자 17명, 그리고 비응급 환자가 모두 31명인데 이송이 필요한 환자들은 인근 대학병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달이 됐고 그리고 20명은 개별 진료 후에 동의하에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근거로 임박한 핵 위협을 제시했지만 당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보당국 수장의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언급한 뒤 이후 이를 재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DNI의 수장이 의회에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이란 상공에서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에서 피격당한 사실상 첫 사례로 이란의 방공망은 무너졌다고 큰 소리쳤던 미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이 공개한 F-35 피격 영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큰 불빛이 터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미군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도 피격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중동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종사 역시 안정적인 상태로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조류 충돌 같은 사고로 손상을 입은 적은 있지만 미군의 F-35가 적에게 피격당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유령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데 대당 가격이 우리 돈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모두 파괴됐다고 큰 소리를 쳤던 미군 수뇌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격 몇 시간 전에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방공망이 이미 붕괴됐다고 회견까지 했습니다. Again, today will be the largest strike package yet, just like yesterday was. As I've said from day one, our capabilities continue to build, Iran's continue to degrade. 반면 이란은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이른바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자존심도 갈수록 흠집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만나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의 일본 법률을 설명했다 이렇게 밝혀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을 찾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일 미군 주둔과 미국의 안보 기여를 열거하면서 일본이 나선다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지만 미국이 해협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공개 지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를 근거로 호르무즈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가격 파동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해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군의 지상군 파견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대이란 군사작전을 동맹국에게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습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일본만큼 기습 공격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유가를 잡기 위해 전쟁 상대국인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치솟던 국제 유가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유조선에 실린 채 해상에 묶여있는 이란산 원유 1억 4천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며칠 내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2주간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며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동안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던 이란산 원유가 제재가 풀리면 일본과 인도 등 우방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국제 유가 압박 속에 러시아산에 이어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hundreds of millions of sanctioned barrels of sanctioned crude on the water, and in essence, by unsanctioning them, Treasury can create supply, and we are looking at that. 베선트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면서 유가 진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worse, much worse actually. I thought there was a chance it could be much worse. It's not bad, and it's going to be over with pretty soon. 이 같은 언급에 장중 120달러에 육박했던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며 100달러대에서 장을 마쳤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가운데 절박함 속에 고육책으로 쏟아내는 미 행정부의 조치가 역설적으로 전쟁 상대국인 이란의 원유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핵 개발과 미사일 제조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이제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오래 끌면 자기들한테도 불리하니까 이제 전쟁의 마무리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은 사실 얻을 거는 이미 다 얻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즉 승리 선언을 할 그 명분만을 찾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가 좀 다르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지도부 제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다 군사 무기 탄도 미사일 이런 걸 제거하고 뭐 이런 거라는데 사실은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은 의미인데 미국이 요구한 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얻었거든요. 그 옆에 있는 히즈볼라를 많이 괴멸시켰고 그다음에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이란의 지금 군사 능력을 지금 거의 다 뭐 약화시킨 건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동 국가에서. 왜냐하면 이 오바마 이후로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동 우선 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의 정책이 항상 소외되고 뭐 이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이런 걸프 산유국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중국과 밀착하고 위안화로 결제하고 뭐 이런 것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 안보는 미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마가의 일환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걸프 산유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걸 미국한테 굉장히 불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어남으로 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걸프 산유국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미국한테 기댈 수 없는 이 상황이 아주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확실하게 미국이 얻은 것은 며칠 전에 가스 유전을 공격하기 시작을 함으로 해서 LNG 에너지 확보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LNG의 패권을 잡았다는 뜻인데 이 사실은 이 LNG 같은 경우는 크게 3개 지역에서 이것을 공급하는데 중동 지역하고 그중에서도 이제 카타르를 위주로 하는데 하고 호주와 미국인데 지금 그 카타르하고 UAE 이런 데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불가항력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이걸 제조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식 계약을 받은 것도 몇 년이 연기될지 모른다 하는데 지금 한 17% 정도 파괴가 됐는데 이거 복구하는데 3년에서 5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면적으로 다 추출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소규모로라도 하겠지만 아무튼 완전히 가는 데는 5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수입하던 나라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옵니다. 카타르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가스의 약 30%가 오는데 이게 만약 수출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게 좀 비싸긴 해도 이제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고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받으니까 유럽 국가들도 이 중동 걸 많이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끊어지면 유럽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겨울 전에 미국 걸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LNG를 갖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 이 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글로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철수할 명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지상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조기 종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란이 같은 아프가니스탄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현재 지상군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예비군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을 몇 년을 끌게 되면 이스라엘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비군 동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종전의 어떤 발언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란의 핵시 개발 저지, 이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원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 고농축 우라늄이 순도가 93%입니다. 60% 정도 되는 우라늄을 그러니까 이란이 갖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원심 분리로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거의 다 파괴됐으면 거의 핵 개발하려면 시도가 거의 어려워요. 지금 핵 개발 자체를. 나중에 그 시설 만들면 또 뭐 폭격하면 되니까. 근데 거의 핵 개발 시설을 무력화됐다 보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뭐 지금 제2의 오일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해서 이 전쟁을 종전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네타냐후한테 경고를 한 것 같고, 그 네타냐후가 더 이상 이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지 않겠다 한 만큼 이것도 종전의 어떤 신호가 아닐까로 생각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 없다라고 선을 좀 긋긴 했잖아요. 근데 뭐 말이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뭐 전략적으로 사실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좀 길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보면 아마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사례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네. 이란이 원유를 이제 호르무즈 원유를 이동을 봉쇄하겠다고 하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그럼 트럼프 얘기도 한번 전쟁 한번 해볼까 하는 시나리오를 좀 세운 적이 있는데 전면적 지상전은 아예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하고 선택한 옵션이 뭐냐면 전면적인 대규모 정밀 타격과 이란 남부 해안 장악입니다. 네. 이란 남부 해안 장악이 뭐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남부 해안에 있는 지대함 미사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유선 픽업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보통 2,440km입니다. 해안선이. 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두 가지 요충지가 있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앞에 반다르 아바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뒤에가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만만에 차바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12만 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미 해병대 병력 2,3천 간다고 하잖아요. 예.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지역도 장악 못할 것이고 설마 한다 하더라도 사상자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얘기는 이게 꼭 지상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종전 후에 지금 이 전쟁이 끝나도 중동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테러 지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란에 테러가 예상되니까 그 병력들이 어떤 미국의 어떤 산업시설, 중동에 나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호하기 위한 병력들 아닌가 좀 생각되는데, 하여튼 일단 지상전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발언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일종의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요. 최종 목표가 조금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직접 괴롭히는 주적, 그게 이제 이란하고 그다음에 히즈볼라 이런 데거든요. 그걸 먼저 소탕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달러 패권에 이어서 이제 에너지 패권까지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P 통신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가스전을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통보를 해줬는데 미국이 참여는 안 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알려는 줬는데 미국이 막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이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에너지 안보 위협이 굉장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이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더 틀어져도 나라 경제에 큰일이 나니까 이제 안전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데는 미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으로 지금 돌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유전을 가스전을 공격하고 나서 미국서 유럽으로 가던 그 LNG 선이 다시 아시아로 항해를 돌려버렸습니다. 이건 아시아 쪽에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일로 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LNG 값이 그날 50%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 아시아 쪽에 왜 타격이 심하냐면 특히 카타르 쪽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은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게 많거든요. 한국과 일본, 특히 이제 한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유의 비축량은 대개 200일씩 넘는데 이 LNG 비축량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들이 미국의 LNG를 확보하기 위한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니까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제 반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LNG가 우리나라로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따져 보면은 뭐 대다수가 이제 발전용이나 도시가스용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이제 한국은 이제 이 환경 오염 때문에 LNG로 많이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LNG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에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자, 앞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목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중동에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 LNG 패권을 확보했다는 점을 미국의 목표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미국이 전쟁을 끝낼 이 종전에 대한 출구는 어떻게 좀 찾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의 명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게 제일 관심이긴 하는데 뭐 다른 거로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뭐 거기가 체제가 무너졌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지도자 제거했고 그다음에 현저하게 군사력이 약화됐다. 그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도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간파하고 우리는 안 끝낸다 하면서 지금 발산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도 언제까지나 저렇게 저항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 그 물밑에서 그래서 유럽하고 이미 이란과 접촉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어느 정도 해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뭐 자신들이 좀 격추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 우리 군도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뭐 스텔스 뭐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죠. 내부에 무장을 해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런 전투기인데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란의 지금 현재 그 폭격의 모습은 대부분 저공에서 작전합니다. 그 A-10 전투기로 해가지고 저고도에 작전하는 비행기까지 지금 투입됐거든요. 그 대부분 지금 과거에는 이제 설정된 표적에 정밀 표적했다면 지금은 저고도에 좀 찾아다니고 있는 저고도요? 아주 낮은 고도예요. 찾아다니는 고도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전투기는 그런 전투에 보통 투입 안 되는데 어찌든 간에 이제 뭐 비행을 시켰고 그 이란의 방공망이 주로 보면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가 지상전을 왜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공중 폭격을 해서 뭐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이제 지도공 미사일 포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동식이니까. 그래서 뭐 정말 우연히 격추당할 걸 생각하는데 지금 SNS상에 지금 나오는 영상들은 지금 격추되는 뭐 이란이 공개했다고 하는 영상들은 AI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AI 영상. 그 정도로 되면 비행기가 못 돌아가죠. 공중에서 그냥 귀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이 보통 뭐 파편식인데 다행히 이제 레이더에 좀 적어도 날고 이란군이 인지해서 발사를 해서 주변에서 또 파편이 터지면서 일부 기체가 손상된 상태로 된 게 아닐까 좀 추정됩니다. 지금 F-35가 그러니까 저고도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수행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가 거의 다 소멸됐죠. 설정된 표적들은 없어요. 저고도에서 이제 찾아다녀야 거예요.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물론 뭐 높이서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표적 목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좀 찾아다닐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라는 것이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저고도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더 잘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못 찾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 저고도로 갔을 경우에는 뭐 기관포도 있고요. 스텔스도 기관포도 있고 여러 가지 폭탄들이 있는데 어찌된 간에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런 전투기 전력들은 빨리 이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아주 뭐 저속으로 목표를 찾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좀 성능이 떨어지는 지대공 미사일이라도 피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간접적으로나마. 예, 그 어차피 지금 돌아갔으니까 뭐 무차별로 발사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의 어떤 터지면서 그 파편에 의해서 일부 기체가 손상됐으니까 돌아간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시설에 좀 피해를 입은 걸프 산유국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이번 손상으로 복구에 3년, 5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은 감소될 거고 가격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미 그 LNG 가격이 그 첫날 50%가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기가 지금 호르무즈도 막혀 있고 그 생산 기지도 파괴가 됐고 지금 뭐 보도로는 17% 정도가 파괴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니까 다들 지금 돈 싸들고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일본도 미국에 지금 108조 원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방서가 이거 굉장히 강도 있게 비판을 했는데 아주 일본의 이기적인 행동이다. 즉, 이 미국산 가스에 매달리기 위해서 108조 원을 싸들고 들어가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동안 이 중동 국가들과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지라 방송도 역시 보면 7개국이 뭐 이렇게 외교적인 것 어떤 선언을 선명했잖아요. 근데 거기 군사적인 행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 행동도 없이 그냥 통행의 자유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도 무섭고 미국도 무서우니까 눈치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과 레반에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여태까지 한 마디도 없다. 하면서 지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보면 그 LNG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거를 사야 되는 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랍 쪽과의 관계도 고려해가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만은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받았다면 그건 좀 별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새롭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세계 각국이 그 용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휴전하는 그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거 포기하는 대신에 그럼 경제적인 복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딜이 이제 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가 됐었던 미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받은 동맹국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카이치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건데 일단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해서 어떤 그 트럼프를 좀 누그러뜨린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수 대신 포옹을 한다든지 뭐 이름 부르기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뭐 도널드뿐이다 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감을 표시했는데 이거 뭐 한국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긴 했는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면 포옹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108조 원이라는 돈을 풀어갖고 이 트럼프의 환심을 산 건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이것을 이제 굉장히 일본을 이제 치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동맹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토나 아직 협상이 안 된 이런 참가를 확실히 안 밝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언론 앞에서는 그랬고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아마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에서는 헌법상 우리는 전투력 부대를 보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니네들 문제고 전투력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는 미군 함정과 반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첨단 무기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발표한 것 중에 요격 미사일을 4배 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미국의 병참 기지 노릇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랍 언론에서도 지금 그래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포옹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중간 보면 좀 뭐랄까요, 좀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카이치 총리 앞에서 진주만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을 텐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식 조크를 한 것 같은데 뭐 농담도 가려서 해야죠. 농담 가려서 트럼프의 뭐 화법 자체가 워낙 뭐 돌출된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뭐 미일 정상회담에서 큰 악재로 저는 뭐 생각지 않습니다. 뭐 해프를 볼 수 있는데 어쨌간에 뭐 미국 뭐 일본 내에서 일부 언론 보도 따르면 트럼프의 결례라 하는 또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만찬장에서 또 미국도 성의를 보여줬거든요. 뭐 일본 뭐 OST, 만화영화 OST를 뭐 틀어주면서 만찬도 하고,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비공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거는 다카이시의 어떤 외교적 승리가 다름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이제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좀 건넸잖아요. 우리 돈으로 약 109조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등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걸로 이제 트럼프의 압박을 좀 빠져나갔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예, 그 이제 전투 부대를 직접 파견하라는 그 부분은 이제 피해 나갔는데, 일본이 투자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 소형 모듈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확충한다든지 심해 그 원유를 추출해내는 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에너지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패권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지금 빨리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투자해야 될 거 그냥 이번에 투자를 하자라고 정책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룹 BTS가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새 음반의 타이틀곡 스윕은 오늘 공개 1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탑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리랑 선율이 녹아있는 바디 투 바디를 비롯해서 신보에 수록된 노래 14곡이 모두 탑 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음반 아리랑 실물 음반 역시 오후 3시 한터 차트 기준 111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BTS의 역사적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현장은 벌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막바지 무대 설치로 인한 준비 인력과 관광객들이 뒤섞여서 북적이는 현장을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화문 앞 월대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임금과 백성의 상징적인 소통 공간이었는데요. BTS 멤버들은 경복궁과 광화문, 월대를 지나 저 뒤에 보이는 무대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앉는 자리가 마련된 관객석 앞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꽤 돼서 이렇게 큰 스크린을 통해서 공연을 감상해야 됩니다. 보통 공연장에서는 좌석이 무대 전체를 감싸는 구조지만 광화문 광장 특성상 이렇게 길고 좁게 자리가 배치됐습니다. 32 hours to arrive here from Argentina to Korea. It's so far away. I love you, BTS. It's amazing place. Korea, I love you.
세종문화회관 야외계단입니다. 이곳은 BTS의 공연을 알리는 글자들로 장식해서 새로운 인증사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팬들이 성지순례하듯 이곳을 찾아서 저마다의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틀스의 앨범 자켓에 나왔던 런던의 에비로드처럼 이곳 광화문이 K-팝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광화문 광장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연장 일대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인 만큼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예,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요. 현재 안전관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광화문 광장 주변 전광판마다 BTS 영상이 나오고 또 광장 중앙에 있는 무대가 점차 완성되면서 공연이 다가온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내일 공연을 기다리는 시민과 관광객 또 팬들이 모여들면서 낮부터 다소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내일은 광화문 광장 주변을 울타리로 두르고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31개 출입구로만 행사장에 드나들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공연장 중심부터 외곽까지 인파 밀집도에 따라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고공 관측차로 제곱미터당 2명 이상 몰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차량 돌진 사고에 대비해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드론이 날지 못하도록 감시팀도 운용합니다. 또 공연 이후 많은 인파가 홍대나 이태원 등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해 미리 경찰 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우리 조 기자 뒤로 버스도 보이고 많은 차량들이 보이는데 교통도 통제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통행이 제한되는 겁니까? 예, 지금도 이미 도로 곳곳에 교통 통제와 우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모레 새벽 6시까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인근 사직로는 공연 날인 내일 오후 4시부터, 세문안로는 내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각각 통제됩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운행을 조정합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는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일부 출입구를 막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는 공연장 일대를 지나는 62개 시내버스가 광화문을 우회할 예정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밤 9시부터 2호선과 3호선, 5호선에 임시열차를 4대씩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주말인 내일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낮 기온이 15도, 대전 17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며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가운데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에서는 짙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메마르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올라 따뜻함이 감돌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가스전에 이어 북부 카스피의 해군 기지까지 공습하면서 전장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카스피의 공습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에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공습하는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상을 지나던 배와 주요 해군 시설이 요격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해군 함정과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괴된 미사일 탑재 고속정들이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춰 이스라엘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이 카스피해에서 이란 해군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요?
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협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운송하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서면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 역시 적들이 이란 옆에 있는 해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며 전략 무기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선별적 통제 아래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양 교통 정보 플랫폼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 최소 8척의 선박이 평소 잘 쓰지 않던 이란 라라크 섬 주변 경로로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이란의 자국 유조선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그리스 선적의 유조선과 대형 화물선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아부다비 인근에 집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운 전문 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한 유조선 운영업체가 무사 통과를 대가로 이란에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현장에서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미국이 유가를 잡기 위해 전쟁 상대국인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치솟던 국제유가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유조선에 실린 채 해상에 묶여있는 이란산 원유 1억 4천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며칠 내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2주간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며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동안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던 이란산 원유가 제재가 풀리면 일본과 인도 등 우방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국제 유가 압박 속에 러시아산에 이어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hundreds of millions of sanctioned barrels of sanctioned crude on the water, and in essence, by unsanctioning them, Treasury can create supply. And we are looking at that. 베선트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면서 유가 진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worse, much worse actually. I thought there was a chance it could be much worse. It's not bad, and it's going to be over with pretty soon. 이 같은 언급에 장중 120달러에 육박했던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며 100달러대에서 장을 마쳤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가운데 절박함 속에 고육책으로 쏟아내는 미 행정부의 조치가 역설적으로 전쟁 상대국인 이란의 원유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당국 관계자들이 4월 말까지 에너지 공급 지장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페르시아만 석유 가스 시설 피격 등으로 유가는 약 50%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9일에 배럴당 11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이란이 핵연료를 농축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전 특파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황이라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능력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ריסוק היכולות הללו.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전역에 폭탄 12,000발을 투하해 방공망의 85%,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공격으로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날 이란 남부 최대 가스전에 대한 공습은 이스라엘 단독 작전이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더는 가스전을 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lawiya gas compound. Fact number two, President Trump asked us to hold off on future attacks, and we're holding out.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 수뇌부 안에서 심각한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며 누가 실권을 쥐고 이란을 이끌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역 강대국을 넘어 세계 강대국이라 부를 정도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전투기 F-35가 전투 중 비상 착륙했는데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이란이 격추했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 항공기가 피격당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중동 전쟁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조기 종전은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종전을 위한 출구 전략 찾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개전 4주차에 접어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균열이 공식화됐습니다. 미국은 공개 석상에서 폭주하는 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The objectives that have been laid out by the president are different from the objectives that have been laid out by the Israeli government.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노리지만 미국의 목표는 탄도미사일과 해군력 등 실질적 위협 무력화에 한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제동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경제적 실리를 명분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제조 인프라 파괴를 근거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최대 압박 지점인 유가 안정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The Americans are working very hard, and we're trying to help them in every way that we can, to open the straits of Hormuz.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과제는 종전의 출구를 찾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일축하며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란 양측의 경제적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One is putting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your point,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And the other clock that's ticking is on the Iranians. How much damage can they sustain, particularly longer term, to their economy? 미국은 이란 온건파 채널과의 접촉을 통해 대화 가능한 상대를 찾는 동시에 이스라엘엔 군사적 자제를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게중심은 군사적 타격에서 외교적 종전 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이제 유가 안정과 비용 절감이라는 실익을 담보할 출구 전략 수립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근거로 임박한 핵 위협을 제시했지만 당시 이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보당국 수장의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언급한 뒤 이후 이를 재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최신 상륙함이 중동으로 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 함정에는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이 승선해 있고 최첨단 F-35B 스텔스 전투기나 공격 헬기, 또 대형 수송 헬기와 상륙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전진기지가 있는 일본 사세보항을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미 트리폴리함이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트리폴리함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최신형 강습 상륙함으로 경항공모함과 맞먹는 4만 5천 톤급 규모입니다. 수직 이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상륙 작전 시 전후방을 때리는 바이퍼 공격 헬기, 병력 수송용 오스프리 헬기 등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 샌 안토니오급 상륙 지원함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륙 지원함엔 수륙양용 장갑차와 장비와 병력을 실어 나르는 공기 부양정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함들은 F-35B 스텔스 전투기, 공격 및 수송 헬기, 상륙 장갑차까지 탑재하고 제한된 상륙 작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장착한 두 함정에 수천 명의 해병 원정대원도 승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력이나 장비 규모로 미루어 이란 본토가 아닌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군 투입에 신중을 기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실제 상륙 작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상군 투입 여부와 맞물려 미국이 상륙함을 중동에 투입한 배경을 놓고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사작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인 파장이 커지자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해상 항로를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자산을 직접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댄 케인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저공 비행 공격기 A-10과 아파치 공격 헬기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 영공을 침범한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해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내고 새벽 2시 50분쯤 미 공군 소속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피격된 전투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격추된 기체의 최종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전쟁 상황을 생중계하던 러시아 기자 바로 뒤에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알티사나의 뉴스 통신사 럽틀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언론인 표식인 프레스 글자가 적힌 방탄조끼를 입고 생중계를 하던 기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황급히 엎드려 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기자가 엎드린 직후 바로 뒤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잔해물이 날아드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럽틀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기자와 카메라맨이 레바논 남부에서 보도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2명 다 의식이 있고 현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공헌할 것을 요청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위대가 보유한 기뢰 제거용 함정 파견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법률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부대변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회담 시간이 길었고 두 번째 회담이라고 생각 안 될 정도로 신뢰의 끈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トランプさんの機嫌も損ねず日本としてはいい立場をちゃんと確保できるような立ち回りをしてくれたのかな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나토와 다르다고 치켜세운 점도 인상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꺼낸 진주만 발언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이란 공격을 동맹국에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웃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등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전직 고위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주만 공격 발언은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시설이 파괴된 카타르가 한국 등의 나라와 맺었던 수출 장기 계약에 대해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재고로 버틸 수 있다지만 길어질 경우 비싼 현물 LNG를 사와야 해서 국내 가스비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수출 용량의 17%가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이 연간 1,280만 톤씩 줄게 되는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시설을 복구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나마도 이란의 추가 공격 위협과 군사적 충돌이 멈춰야 비로소 복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أمس أيضا أثر على ملايين الناس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المنكوبين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بمساعدتهم. 카타르 에너지 사드 알카비 최고 경영자는 한국 등의 나라와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의 14% 정도입니다. 비축 재고량이 있어 연말까진 버틸 수 있다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장기 계약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그보다 비싼 현물 시장에서 채워야 해 가스 요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It's certainly not good seeing multi-billion dollar production and refining and facilities and multi-billion and multi-year kind of repair types of situation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for oil. 더군다나 이번 공격으로 LNG뿐만 아니라 LPG 등의 부산물 수출도 연쇄적으로 줄 것으로 보여 글로벌 석유화학과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수급 불안이 우려됩니다. 벌써 미국산 가스 확보전에 불이 붙었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물량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LNG 조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에 빠져나와 행운의 유조선으로 불린 이글 벨로어호가 국내에 도착하면서 한국으로 수입될 원유 물량은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인 공급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석유 수출 제한 조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봉쇄 직전 전속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행운의 유조선 이글 벨로어호가 서해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 우리 국민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라크에서 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가까스로 빠져나와 3주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우리 원유 수입량의 70%가 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글 벨로어호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유 2,400만 배럴 공급을 약속받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원유를 선적할 후자이라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대체 항구인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 원유 물량을 찾아 나선 가운데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는 사우디 쪽에서 스웨즈 운하로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오는 건데 그럼 3배예요, 3배. 3배도 더 걸릴걸요. 미국산 원유를 가져오자니 거긴 경질유라서 이거 뭐 쓰면은 공장이 계속 고장 나거든요. 정부가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유사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면서 직접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수급 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난 속에 구멍도 발견됐습니다.
수급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비축유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공동 비축유가 해외로 팔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비축 시설에 보관하던 90만 배럴 분량으로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반출을 막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엄청난데?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오늘 큰 불이 나 50명이 넘는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14명은 여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을 내린 소방당국은 진화율이 8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이 화면을 돌려서 현장 모습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현장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곳곳이 검게 변하고 건물 자체가 화마에 휩싸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5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 환자로 분류된 인원은 7명, 응급 환자는 17명으로 파악됐고 비응급 환자 31명 가운데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은 인원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건물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 소방 동원령도 발령이 됐는데 진화율이 80%로 집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1시 17분입니다.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5분 뒤인 오후 1시 31분엔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오후 1시 53분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인근 충북과 충남 소방 특수 대응단을 투입하고 무인 소방 로봇 2대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 내부로 진입해 진화를 이어가야 하지만 건물 붕괴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 진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잔화 정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장에선 폭발성이 있는 금속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 제보 영상 보면서 당시 현장 상황 어땠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 연기가 공장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보내주셨고요. 이 제보자는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방차가 많이 와 있어서 화재 현장으로 가보니까 공장 직원들이 화염을 피해서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 헬기들이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위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서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최소 헬기 8대가 동시에 갑천 등 대전 인근 하천과 화재 현장을 분주히 오가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내일 방탄소년단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오늘 저녁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BTS 더시티 아리랑 서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명소가 BTS 관련 영상을 비추는 이른바 미디어 파사드와 대형 광고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 일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광화문,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고 내일 또 방탄소년단 BTS 공연에 이루어지는 장소기도 한데요. 최근 이곳은 대형 건물 전광판이 많이 등장하면서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 주변 대형 건물에서는
BTS와 관련한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장 가운데에서는 내일 공연 준비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 이 큰 무대 세팅을 비롯해서 그 뒤에 의자가 줄지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외에도 YTN 서울타워 미디어 파사드, 동대문 DDP 뮤직 라이트쇼,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뮤직 라이트쇼 등 서울 주요 명소에서 BTS 컴백 관련 야간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숭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모습이고요. 숭례문 역시 서울하면 누구나 떠올릴 만한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숭례문을 배경으로 방탄소년단 컴백과 관련한 지금 미디어 파사드 연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숭례문 미디어 파사드는 오늘 자정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가시면 주변 도로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안전 요원들이 안전 문제상 이동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함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장 재난에 대한 주의 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공연장 시설과 관객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진단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긴급 점검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막바지 장비 설치로 분주한 방탄소년단의 공연 무대입니다. 무대 앞으로는 좌석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관객 공간을 나누고 이동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엄청난 관객 규모와 공연에 쏠린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공연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주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공연을 주최하는 하이브 관계자 등이 함께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연 무대와 좌석 배치, 이동 경로, 안전지역 확보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너무 많은 팬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 광화문 사거리에서 더 남쪽으로 7,000석을 더 만들어서 거의 서울 광장까지 거대한 무대가 쭉 이어지는 거죠, 저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연장 바로 앞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정부 차원의 종합상황실도 마련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서울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암표 방지에 대한 최종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문자가 QR코드 문자를 받으시고요. 본인 핸드폰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과 대조해서 저쪽에서 맞으면은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캡처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표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대책과는 별개로 세계에서 온 K-팝 팬들을 상대로 한국 관광과 우리 문화를 알릴 홍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광화문 주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관광 안내요원도 현장에 배치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BTS가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새 음반의 타이틀곡 스윕은 오늘 공개 1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탑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리랑 선율이 녹아있는 바디투바디를 비롯해 신보에 수록된 노래 14곡이 모두 탑 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음반 아리랑 실물 음반 역시 오후 3시 한터 차트 기준 111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이번 BTS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이 몰리면서 유통과 관광, 숙박까지 대규모 소비가 예상됩니다. 이른바 BTS 특수를 잡기 위한 업계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백화점 외벽까지 보라색 조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동거리에는 공연을 앞두고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팬들이 몰리면서 상권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Jungkook! I lost her new album on here, and we are really excited for the area. Yeah. 광화문에서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장할지도 너무 궁금하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면세점도 BTS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인형은 BTS 멤버 제이홉의 캐릭터 인형인데요. 이런 굿즈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BTS 굿즈 매출은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사들은 저마다 BTS 마케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공연 후에 쇼핑 수요를 겨냥했고 호텔은 BTS 팬맞이 객실 패키지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라면과 인기 식품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New flavors, you got to try new flavors and culture, and yeah, highly recommend. Delicious. 생수와 간편식, 보조 배터리 등 공연 관람에 필요한 상품도 전면에 내세우고 재고도 평소에 최대 100배 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BTS 공연에 따른 경제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광화문 공연만으로 약 2,660억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개 대륙을 도는 글로벌 투어 전체로 보면 3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낸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에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테일러노믹스를 만들었다면 BTS는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소비를 확산시키는 플랫폼형 경제 효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불안과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통업계는 이른바 BTS 특수를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직 부기장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출석하면서 기득권에 맞선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체포 당시 반성은커녕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한 모습을 이번에도 반복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A씨는 전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4명의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퇴근길을 미행했고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 목을 조르고 달아난 첫 번째 범행 시도 당시에는 현관 앞 승강기에 고장 팻말을 붙여 계단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A씨 주장인데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어 수사에 혼선을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A씨와 범행 대상자들 사이의 직장 내 갈등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피해 여성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서울에 있는 한 의료원에서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훈은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범죄 정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성향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등 고위험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치안 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를 직접 찾았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점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결별했거나 결별을 요구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등이 고위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기초 수사를 진행한 뒤 가능한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에 대해 범행 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 3호의 1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스토킹 범죄 17,000여 건 가운데 잠정 조치 3호의 1을 신청한 경우는 858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신고, 고소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부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여론조사 무상소수 의혹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네, 명 씨와 오 시장 등 피고인 측이 증인신문 내내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대지 조사 이후 4개월여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시작 전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아니 자기가 고소하고요. 자기가 기소되고 자기가 피의자가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예? 고소당한 저는 증인으로 나왔어요.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 2천만 원을 빌리러 간다고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들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명 씨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표본이 부풀려지는 등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수백, 수천을 쓰겠냐고 묻자 명 씨는 너무 모르고 물어본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웃는다거나 명 씨가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고 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재판장이 수차례 직접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재판에 넘기는 기능만 전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파괴법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잠시 시간을 끌었을 뿐 민주당 주도 절대 다수 의석에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청이 오랜 여정 끝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후속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의 70%를 완성했습니다.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신설될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집행지휘권 등이 삭제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이 탄생했다며 또다시 맞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계약법입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 국정조사도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국정조사 범위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조작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찾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재판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대통령 방탄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합니다. 기소가 잘못되었으면 재판받아서 밝히면 됩니다.
민주당은 50일 동안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채택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절기춘분인 오늘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도 맑고 낮 동안 기온도 제법 올랐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날씨 좋잖아요. 네, 우선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16도로 4월 상순의 따스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구례나 의성 등 남부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립니다. 네, 형형색색 아름다운 봄꽃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봄꽃들은 보통 곤충이 꽃가루를 옮기는 충매화로 알레르기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네, 다만 꽃에 너무 가까이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지만 서쪽 지역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수도권에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대기가 더욱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유라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